이복이 TV입니다.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행복이 돌아온다, 찾아온다. 84년을 제가 살아보니까 설날에 깨달은 가족관계의 허와 실을 이런 것 같이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는 게 있죠. 그중에 특히 가족관계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흔히 하는 가족에 대한 착각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의 가정의 근본 이 이념 윤리는 삼강오림이라는 걸 가지고 유지해왔던 윤리적 기준이 요즘엔 틈새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적용하기는 어려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그 부모의 소유욕이나 어떤 과도한 기대감으로 변질되고 또는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자율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부모 역시 스스로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부모-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너를 키웠으니 자녀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그게 모순입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착각도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더 잘하니까 너는 내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 그것이 맞아. 이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 만큼 이제 너도 그걸 나한테 돌려달라. 부모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존재는 나의 행복의 하나의 원천이다. 자식들은 나의 행복의 원천이다. 이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방식이 늘 사회생활에 기준이 된다. 내 원칙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다음에 내가 다 알아서 해줘야 한다. 그것도 부모의 착각입니다. 자식도 인격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희생이다 하는 것도 희생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키운 자식,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통되지 않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이유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 첫째는 이 자율성에 대한 충돌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율성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율성이 있는데 그 자율성이 서로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면 그건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서로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치가 서로 있습니다. 기대치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특히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세대 차이의 갈등이 더 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세대하고 지금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중에 큰 것은 그동안에 누적된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골, 옛날에 해준 말 한마디, 옛날에 해준 거, 뭐 언제 소폭을 안 보내줬다, 나에게 했다 하는 서운한 것, 이게 누적되면 그게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지나친 의존이 자녀의 지나친 그 의존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알아서 한다 이러지만은 그게 결국 소통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 서로 성인으로서 존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화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서로 가지는 것이 가정의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노후를 자녀에게만 기대하고 남은 인생을 온통 자녀에게 기대한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요즘 문제되는 것은 부모들이 옛날보다 오래 사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짧을 때는 퇴직하고 나서 노는 시간이 5년 내지 6년, 7년이면 끝났는데 요새는 퇴직하고 나서도 20년을 살아야 되니까 그 온 겹쳐 살아가는 그 기준이 여러 개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대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활동이 힘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서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요구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의 요구를, 부모 요구를 서로 다 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런데요, 대개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대개 이제 뭐 손주의 양육을 부탁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달라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는 감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희생해야 자식을 도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의존이 심화되면 자녀도 피곤하고 부모도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골이 세월이 가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과의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만. 내가 결혼하고 살림 날 때까지만이다. 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이다. 언제까지다. 설정을 해주고 그 이해관은 서로 독립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녀의 자립을 촉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제는 네가 살아가라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는 대학만 가면 아르바이트해도 대학을 다닌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학을 나올 때까지 또 결혼을 할 때까지 살림을 내주고도 계속 한가로족이라고 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이런 거는 경계선을 확실히 하고 이걸 자립을 촉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녀와의 대화를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감추고 어딘가 깔아놓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의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노후 준비를 자칫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처신의 길이고, 자녀가 자녀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들어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 때 이렇게 만나거나 또는 가족관계를 갖게 될 때는 절대로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라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가장 쉬운 말은 일상적인 말이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하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노력해 키웠지요. 힘들게 키웠지요. 희생했지요. 근데 이것을 자녀에게 지금 앞에 놓고 그 얘기를 전제하면 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힘들다. 다 이건 너 때문이다. 너 장가 들으라고, 너 학교 다니라고, 학교 다니라고 이렇게 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다 이제 네가 나중에 나를 책임져라.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힘썼으니까 이제 네가 책임져라.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결혼과 출산은 꼭 해야 된다. 언제까지 결혼하라.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자식들이 집에 오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옛날에 제 대학 동기 아들 하나가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집에를 전 12시까지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가면 만나면 아버지 엄마가 장가 들으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는 아버지 엄마 잠든 다음에 슬며시 들어가 자고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실효성 없는 얘기를 입에 담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가슴 아픈 얘기들은 너는 왜 형처럼, 너 자매처럼 못하느냐? 넌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너 형 봐라, 네 동생 봐라. 이런 얘기는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하고 있어. 이건 과도한 간섭입니다. 잘못하는 건 자식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꼬집어가지고 내가 이런 점을 잘못했다고 분석해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맞아. 네가 틀렸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주장을 권위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부자지간에 절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더 힘들게 살았다. 그거는 그렇죠. 옛날에는 경제 소득이 짤할 때니까
뭐 먹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생활비도 그렇고 모두가 힘들게 살았죠. 근데 그것을 지금 자라는 애들한테 자식에게 그걸 강조하면 내가 너보다 힘들게 살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나면 너 요새 왜 연락이 없냐? 넌 손도 없어, 전화기 없어, 연락 안 해. 바빠서 안 할 수도 있고 또 할 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지 연락을 받고 싶으면 부모 자식에게 하면 그만이지 꼭 자식에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제 독립적인 인격체를 본다면 그것도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렇게 하다가 애비가 죽으면 너 후회할 거야. 물론 후회할 얘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후회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건 이건 바라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까요? 이런 얘기인데요. 첫째는요, 독립적인 의식의 자녀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녀도 독립적인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의식을 억누르고 내 의식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과 현실과는 모든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이거는 현실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걸 가지고 요구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의 정서적인 의존. 물론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건 그건 뭐 본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녀가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한 가지는 않습니다. 바쁩니다. 바쁜 생활 틈나게 전화 안 하고 부모 생각하는 거 이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강요하지 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대와 차이가 있고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본을 보는 것, 세상을 평가하는 것 전부 가치관의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하고 정치적인 얘기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해본 자식하고 나하고 성향이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에게 어떻게 이걸 건강하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자식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너도 이제 너대로 컸으니까 너의 독립성을 가져라. 두 번째는 기대 수준을 조절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대하지만 한 달에 뭐 얼마씩 돈을 줄 것이다, 나를 뭐 할 것이다, 용돈 줄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조절하세요. 현실대로 맞추고.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괜히 내 삶은 내가 살면 되는데 이걸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자식에게 연결시켜서 공동선상에 모든 자산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자식 거가 내 거고 내 거도 자식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유하면 그건 서로 피곤하기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자녀와의 소통을 강요한다는 것은 터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 관계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합니다. 근데 지인들이 보면 이게 지인들이 옆에 보면 주변에 자식들이 내 자식과 비교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야, 옆에 누구 아들은 이번에 뭐 부장이 됐다더라. 이번에 뭐 이사가 됐다더라. 이번에 사장이 됐다더라.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박사를 받다더라. 자기 자식에게 갖지 않은 걸 갖다가 가진 사람에게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서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해서는 안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조차 등을 돌리게 된 노년. 이들이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못 가요. 왜 나에게 등을 돌릴까요? 그 원인은 노인이 돼가지고요. 가장 피해야 될 것이 권위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얼만데, 과거 어땠는데,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애들이 복종하기를 바라는 것. 이건 금물입니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의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나는 내 인생 내 팔 내가 흔들고 네 팔은 네가 흔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같이 한 몸뚱이가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부족한 건데요. 소통은 뭐냐? 서로 진심을 통해야 됩니다. 그 겉으로 거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다 소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항상 상대방도 상대방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오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에 대해서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게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착하면서 이렇게 너도 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뭐 일을 났다. 뭐 밤중에까지 일을 했다. 나는 24시간 중에 뭐 잠을 몇 시간밖에 안 잤다. 이런 것들은 다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을 가지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매사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요, 자기 관리를 하고 나의 독립성도 유지하는 겁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홀로서기로 그리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보이고 싶은 건 봉사와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어디 봉사를 가서 자녀한다거나 또 남을 도와주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아서 한다거나 집안에 못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돕게 한다거나 나눔과 봉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동가짐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더 남는 10년 동안 살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먹과 뭐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늘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너는 잘 될 거야.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고 긍정적으로 아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것. 그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어슨이 쓴 책 보면 긍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에 배우고 나누고 그 다음에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핵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의미는 사실 좋은 의미로 조언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따라서 잔소리를 듣게 되면 자녀들이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언을 편안하게 듣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대화하는 법 이걸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이것은 공감대로 시작해야 됩니다. 말할 때 관점이 지금 너 요즘 바쁘고 많이 힘들겠지 이게 시작해야지. 서로 공감은 더 해야지. 집에 늦게 설레부터 왔다 그러면 야 차가 많이 밀리지 않느냐 힘들지 교통이 요새 어려워 이게 공감대를 가지라.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잔소리라고 하는 것과 조언과의 구획을 정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얘기를 할 적에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매일 30분씩 공부를 하게 되면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성적이 오르는 애들을 보면 매일 30분씩 한다. 이렇게 그냥 진행하는 얘기처럼 해야지. 너 공부해. 뭐해? 너 늘 놀잖아. 너 게임만 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는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어떤 지시보다는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네가 더 편할 수 있겠느냐. 거기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겠느냐. 내가 가는데 버스로 가는 게 좋겠느냐 지하철이 좋겠느냐 아니면 택시 타는 게 좋겠느냐. 질문하면 답을 서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문으로 접근하는 건 대화가 트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라는 겁니다. 뭐냐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자녀가 잘한 부분을 먼저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 지난번에 너 정말 잘했어. 이번에 그 방법으로 안 될까? 넌 언제나 그때 생각하면 난 너무 기분이 좋아.
넌 돌아보면 참 잘하는 점이 많아. 너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아.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면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타이밍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밥도 먹기 전에 그냥 속사포처럼 막 쏘아대는 것, 물론 한 말이고 바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분위기를 봐가지고 적당하게 기분 좋을 때 펼쳐야지, 남 기분 나빠서 신경 쓰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날 자녀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녀의 대화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날 때 무거운 얘기보다는 자녀들의 근황은 어떠냐, 요새 손자는 밥을 잘 먹느냐, 너 요즘 뭐 직장 갔다 와서 그림을 그리냐, 또 취미는 요새 뭐 자전거 타고 다니냐, 소위 편안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설날 대화의 중심이고, 두 번째는 잔소리보다 칭찬과 격려를 앞세우라 이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봐야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네가 그렇게 노력하는 물건이 난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생각해도 내 자녀가 참 자랑스럽다. 난 어느 누구보다도 넌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감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공감대로 형성하는 태도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정말 힘들었겠구나. 아 그랬어? 그거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을 평생에 한 번 두 번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겪어보면 힘들죠. 공감대,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 얘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설 때 더 대화를 한다면 지적 대신에 늘 질문을 먼저 한다. 유대인들이 자녀교육법에는 질문이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선생님이가 뭐 질문했느냐, 내가 질문거리가 뭐가 있느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냐, 질문을 유도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동활동을 하는 것, 함께 청소하는 것, 함께 김장할 때 더 둘러앉아서 양 읽는 거, 버분 읽는 것처럼 공감하는. 그 다음에 갈등이 있다면 차분하게 그 갈등을 해결해야지 그냥 화를 내거나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욱박지르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건 덕담을 나누는 거예요. 덕담을 나누는 건 아시잖아요. 야, 넌 내가 보기에는 늙어서 더 잘할 거야.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을 거야. 지나간 날보다는 앞으로가 더 좋은 날이 많아. 그거는 잘할 수밖에 없기는 사람이야. 넌 잘 될 거야.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기회마다 올해는 더 행복하다, 내년은 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이 만날 수 있는 설날,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이 찾아온다, 돌아온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복이와 더불어 나는 이복이의 유튜브 함께 화이팅 합시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도 오늘도 새로운 설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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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